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잠 잘 주무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손입니다. 네. 우리 저 이진우 프로는 뭐 컴퍼니 백브리핑 중에서 또 잘 자잖아요. 네. 눈에 잠이 뭐 버글버글 하는데 눈꺼풀이 천근 만드네. 코를 뭐 안 골 뿐이지 사실상 뭐 가끔 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 대표님도 밤에 잠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컴퍼니 백브리핑에 도마 위에 올랐다가 영혼이 된 원혼들이 밤에 가서 네. 오늘은 뮤직하우가 도마 위에 올라갔네요. 네. 뮤직하우 오늘 혼나는 뭐 것 같은데. 뮤직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이제 저희 제가 출연하는 컴퍼니 백브리핑이 그 전에 월요일, 금요일에서 네. 그 이번 주부터 월요일, 목요일로 바뀌죠. 예,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 목요일 네. 예.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이 출연하는 네. 컴퍼니 백브리핑이 있으니까 아까 채팅창에서도 김수원 대표님 오늘 나오는 날이에요? 급하게 들어왔다. 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뮤직하우 이야기 하기 전에 그 한 10분 정도만 그 네.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 그 중요한 네. 이벤트가 있어서 예. 3월 21일 날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감사 보고서가 공시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감사 보고서가 특히 이번에 중요했던 이유는 그 회계 감사 의견이 뭐가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산 그 5천억 이상 회사이기 때문에 감사 의견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재무제표 회계에 대한 감사 의견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네. 그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감사 의견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1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오스템 입장에서는 그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그 감사 의견은 사실은 뭐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작년에 2,200억 횡령 사건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외부 내부 통제가 감사인이 적정을 주겠습니까? 잘 돼 있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그 회계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 회계 감사 부분에서 비적정이 나오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재개 가능성이 없어요. 예. 이번 3월 30일까지가 그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그 시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 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래를 재개시켜 줄 것이냐, 이제 상장 유지죠. 그 다음에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한번 개선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이냐. 개선 기간을 부여하게 되면 계속 거래 중지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예. 상패는 말이 안 되고 오스템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상패 당할 회사는 아니고 개선 기간 부여나 아니면 그 거래 재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뭐 회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재개를 원하는 거죠. 거래 재개 기심위원들이 거래 재개를 한 번이라도 검토라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회계 감사에서 무조건 적정이 나와야 되는 네. 그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한 반반 정도로 봤습니다. 그 저 2월 달인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 이 회계 감사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때 회계 감사는 무조건 적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회계사나 아니면 뭐 회계사 출신 교수나 아니면 그 학계에 있는 분 6분한테 물어봤더니 딱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그랬는데 그 반반의 가능성을 뚫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회계 감사에서 이제 적정을 받아낸 겁니다. 예. 그러면 언제 기심위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월 30일 이내에 기심위가 열리면 거래 재개에 대한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심위가 열리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거래가 재개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또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회계사들한테 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 희망적인 평들이 좀 많았습니다. 완전히 뭐 당연히 거래 재개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래 재개 가능성이 좀 상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 다만 이 기심위에서 물론 이제 회계법인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를 할 수도 있는데 2021년도에 내부관리제도가 비적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2,200억 재무팀장 한 사람이 무려 2,200억이나 되는 돈을 개인 주식 투자, 금괴 뭐 그 구매 또 개인 부동산 뭐 매입 이런 데 썼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 앞으로 그러니까 그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그러면 그 앞으로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겠느냐. 그 사건 이후에 물론 제가 알기로는 뭐 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 그 이후에 빨리 이런 다른 이제 뭐 회계법인들하고 뭐 컨설팅 회사들 다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열릴 기심위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현재 2단계까지는 만들었고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확신을 기심위원들한테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기심위원들 중에서 그 변호사나 어떤 그 회계사 업무에 있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바로 풀어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걸 거래를 풀어주느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하면서 거래 정지 상태로 놓느냐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는 투자자들이거든요. 투자자들. 지금 현재 주주들 말고 이거를 풀어줬을 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생길 것인데 이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느냐.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믿고 풀어줬는데 그래서 거래가 일어났는데 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 거래 거래 재개시켜주는 그 판단 근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심위원들 중에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다만 몇 달이라도 좀 더 묶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번에 어차피 회계감사도 적정이 나왔고 이 회사가 영업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회사도 아니고 뭐 재무적인 그 안정성도 있고 영업 지속 가능성도 있으니 이 너무 이 오랫동안 이 묶어두는 것 자체가 이게 주주 권익보호에도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풀어주는 게 적합하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분위기가 그렇게 쓸려가는 것 같으면 뭐 이번 3월달 기심위에서 거래가 재개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내부 통제가 앞으로는 잘 될 거라는 믿음, 확신, 신뢰, 증거, 네네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이제 보여줘야 되는 뭘 거죠. 보여주면 그런 확신, 신뢰 증거가 될까요? 뭐 이번에 이제 그 용역을 줬으니까요. 그 지금 용역 진행되고 있는 거,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아마 뭐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내부 지배 구조, 그다음 뭐 그 이사진 구성이랄까 그 내부 지배 구조. 어떤 이제 변화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사회이사라든지 이런 분들 또 어떤 분들 뭐 이렇게 이사로 모셔서 회사의 이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회사의 감사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강화를 했다든지 감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갖고 갔다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죠. 뭐 달리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게. 근데 이번에 뭐 성령 사건이 일어난 건 사회이사나 감사위원회 뭐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 지배 구조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직원이 돈 빼는데 왜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돈 뺄 때마다 알람이 울리도록
서로 할 수 있고 이미 네. 뭐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갖추면 금방 갖출 것 같은데 네. 내부 통제 관리라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그거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잘 포장을 해야죠. 어떻게 그냥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기심이 결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뭐 그 그래도 이제 제가 예상은 판단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할수 제가 있겠어요?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예. 뭐 프로 이제 전직 뭐 기심위원 네. 기심위원을 좀 오래 하신 분 그다음에 기심위원은 안 하셨지만 어떤 금융 관련된 사건의 뭐 제재나 이런 예. 쪽에 오래 이제 관여하신 분 또 이제 그 현직 회계사 출신 대학 교수 뭐 예. 현직 회계사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분위기는 예를 들면 이번에 좀 풀어주는 게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는 사람도 하지만 네. 뭐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나 아니면 회사 경영진이 만약에 여기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건데 일단은 그렇지. 경찰 수사 결과로는 위에서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런 이제 사정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예. 풀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야.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그럼 기대감은 좀 있군요. 나오더라고요. 회계장부가 적정이라는 말은 회계장부에 쓰여 있는 숫자는 믿을 수 있다.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예. 이게 이제 이번에 회계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총 이제 횡령이 된 게 1,880억. 요거 예. 이제 우리가 위법행위 미수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미수금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입니다. 예.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자산이다 이거예요. 위법행위에 근거한 미수금이다. 요렇게 이제 사실은 횡령금인데 예. 회계적으로는 이제 위법행위 미수금이다. 1,880억. 그 다음에 이 중에서 958억 원은 손상이 되었다. 회수 네.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현재 이제 958억 원은 그 손상으로 처리됐다고 하는 건데 네. 추가로 손상 처리해야 될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만큼 회계 처리하는 거는 이 95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금괴 확보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남은 잔액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캐시 이제 이거 숨겨놓은 거 그거 찾아낸 부분이 있고 예.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예. 완전히 이제 이거는 그냥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게 이제 958억이기 때문에 예. 추가로 더 그 손상 회계적으로 손상을 인식해야 되는 네. 그런 금액은 건 없다. 예, 없고 이런 부분이 이제 숫자가 명확하고 나머지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 처리가 포렌식을 했는데도 그 예. 회계 기준에 그 부적합한 예. 그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회계감사 적정을 준 거거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재미로 하나 질문 하나 드리면 예. 저렇게 금이나 코인을 사뒀다가 예.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회수하고 나니까 돈이 더 들어왔네. 예. 1,800억 횡령했는데 2,000억 회수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200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200억 원 뭐 회수 손상 차익?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서 이게 이번에 손상 차손 958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회수한 금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괴를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게 그 평가를 평가해서. 해서 이 금액을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네. 뭐 솔직히 작년 말 이후에 뭐 세계 경제도 좀 불안하고 금값이 뭐 경제 불안에도 뭐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진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예. 사실은 결국 또 전쟁이 나면서 금값이 이제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오른 금값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손상 규모는 더 작다 실질적인. 작다.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 기준인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거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이 팀장이 금괴를 많이 산 것은 그나마 불행 중 천만다행이다. 원자재를 사놓은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임플란트에도 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이 팀장의 굉장히 깊은 뜻을 우리가 잘 몰랐던 게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시장에 뭐 나오고 있는 것 거래 같아요. 정지 되신 분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긴 한데 네. 거래 정지 덕분에 네. 주가도 덜 내렸다. 예, 지금 시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들이 이제 시총 주가가 순위가. 박살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시총 순위가 지금 계속해서 웃어야 될지. 까딱하면 뭐 코스닥 그톱 10에 올라갈 기세입니다.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웃기긴 하네요. 예. 예, 그런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론. 뮤직하우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뮤직하우 지금 아직도 이제 야 이건 뭐 뮤직하우가 뭐야? 뮤직도 알고 카우도 알겠는데 두 개가 네. 결합된 뮤직하우란 것은 뭐냐?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아는 뮤직하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뮤직하우가 저작권을 사가지고 그 저작권을 잘게 잘라서 그 회원들한테 그 판매를 하고 이 네. 회원들은 잘게 쪼개진 그 저작권을 사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현금 네. 흐름을 얻는다. 다시 네. 말해서 그 저작권 그 수익을 배당 예. 마치 주식 배당을 받듯이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여차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쪼가리를 시장에서 팔았어. 거기서 우리 주식 매매 차익을 얻듯이 네. 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뮤직하우라고 하는 회사의 그 플랫폼 안에서 다 가능한 거다. 이렇게들 아시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하고 복잡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쉽고 맛보고 돌리고 해부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머리만 복잡해지고 네. 네. 안 그래도 뭐 졸리는 시간인데 그냥 핵심적인 그 내용들만 간단하게 예. 한번 짚어서 오히려 머리에 알겠습니다. 쏙쏙 집어넣는 게 그게 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뭐 뮤직카우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usic becomes cash cow. 그래서 우리 cash cow 이게 이제 아주 돈줄. 그래서 음악이 뮤직하우구나. 이게 우리 그 아주 돈줄이 된다. 네. 네, 매력적인 자산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최초의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여기 이제 조그맣게 별 표시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별 표시를 해서 하나 적어놨습니다. 예.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뮤직카우의 역사인데 예. 그냥 뭐 2016년에 설립되었고 투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 프리 A 또 시리즈 A 뭐 시리즈 B 시리즈 C 해가지고 올 6월 달에도 시리즈 C가 들어와 가지고 보면 꽤 그 상당한 사모펀드들 그 사는 KDB 사는에 뭐 한화그룹도 들어오고 하나금융투자라든지 그 사모펀드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누적 회원 수가 한 85만 명. 지금은 이제 그냥 100만 명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누적 거래액이 한 3천억 돌파했다. 뭐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뮤직하우가 광고를 하는 거죠. 여기 IFC나 아니면 여의도역 지하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광고판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윤종신 누구죠 이분? 모르겠어요. 네. 윤미래인가요? 아, 윤미래. 예, 윤미래. 예. 예, 윤종신, 윤미래. 여기 이제 그 싱어게인 시즌 1의 그 스타 이무진, 신호등.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미. 선미. 아하. 그리고 여기는 또 윤종신. 이렇게 해서 이런 광고들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습니다. 윤종신 씨가 저 회사의 무슨 관계자예요? 관계자는 아니에요. 관계자는 아닌데 전혀 제가 알기로는 뭐 이 회사에 뭐 어떤 투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이 그러나 회사 뭐 어떤 사람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 근데 워낙 뭐 윤종신이 또 음악계에서는 조금 좀 먹어준다, 좀 방구 좀 낀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예. 윤종신 씨 같은 경우로 광고 모델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 판때기가 뭐 지하철역에도 어마어마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데
엄청난 광고주입니다. 이 회사가 돈을 예. 광고에 돈을 무지장 많이 쓰고 있죠. 예. 자, 이 회사 거래 구조를 보면 이제 뮤직카우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100% 자회사로 뮤직카우 에셋이라고 하는 100%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SPC예요. SPC인데 여기가 저작권자한테서 이렇게 저작권을 삽니다. 예. 네. 예. 이 저작권자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자 그러면 우리 작곡가나 작사자 이런 네. 사람들은 저작 재산권자다 그러고 저작 인접권자다 이래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neighboring right 이래서 이제 저작 인접권은 가수들 우리 가수들도 뭐 작사나 작곡가한테서 곡 받아가지고 이게 막 목이 터져라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작곡된 곡을 빛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 뭐 작곡가나 작사자는 직접적인 그 저작권 재산권자에 예. 해당되는 거고 예. 이런 가수들은 약간 간접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작 인접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저작권 수익이 발생되면 작곡가, 작사가가 아무래도 좀 많이 먹을 거고 이 가수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가수한테도 인접권자한테도 이제 돈이 나오는데 예. 그러면 이제 뮤직카우 에셋 입장에서는 예. 작곡가한테서 저작 재산권을 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가수 같은 이런 인접권자한테서 저작 인접권에 해당되는 그 권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그렇겠네요. 있는 권리가 예. 두 개예요. 근데 이 저작 재산권자들은 잘 팔지를 않습니다. 자기 그 특히 이제 곡이 좀 인기 있는 곡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잘 팔지를 않아요. 예. 대부분은 여기 이제 인접권자 같은 경우는 저작권 수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뮤직카우 에셋에서 인접권자한테 접근을 해서 야 너가 받는 그 저작 인접권 그 수익이라는 게 우리가 한 10년치를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서 평가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50억 많다. 참, 한 5억만 하자.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아이, 어디서 기분이다. 기마이. 7억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가수 입장에서는 이게 목돈인데 안 그래도 이거 아파트 중도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진 이걸 넘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이제 사는 겁니다. 아, 돈을 미리 주고 선납해 사야죠. 그러니까 거군요. 이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따박따박 이제 네. 저작 관련 수익이 들어오니까 예. 이걸 이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거의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 정도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오케이 바리 하면 이제 바로 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요. 네. 근데 대부분은 저작 인접권입니다. 실제 그 저작 재산권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이제 뮤직카우 에셋이 이 뮤직카우한테 이거를 이제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냥 저작권 협회에다가 이 권리를 그냥 신탁을 합니다. 그냥 신탁을 신탁. 하는데 중요한 예.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이제 프로세스 상으로 예탁원에 맡기는 것 같은 맡기는 느낌인가 것처럼 같은 이렇게 거군요. 이제 예.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작권 협회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걸 네. 관리하면서 뭐 이렇게 저작권료 같은 것을 정산. 때때로 정산을 해가지고 뮤직카우 에셋한테 이제 주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뮤직카우 에셋은 이 권리를 사가지고 실제로 이제 권리 소유권자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뮤직카우에다가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주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저작권료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을 뮤직카우에다가 설정을 해주고 뮤직카우 에셋은 그 대가를 받습니다. 예. 저작권료 참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예. 야, 저작권료 참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뮤직카우에다가 허락합니다 하면서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 계약서를 써주는 거군요, 일종의. 네, 써주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손도장, 예. 코 빵 때려서 코피 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손도장 딱 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이제 대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뮤직카우는 이 저작권료 참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이렇게 권리를 설정 받아가지고 예. 요걸 가지고 회원들한테 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요 권리가 있는데 요거를 사라 하니까 이 회원들이 요거를 돈을 주고 사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비딩을 합니다. 옥션을.
아, 야 네.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이 저작권을 아. 50억을 주고 샀는데 네. 아니 뭐 저기 저 500만 원을 주고 샀다 치자. 예.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500만 원이면 10,000원짜리 500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 10,000원짜리 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500개로 쪼개가지고 10,000원에 입찰을 시키는 그래서 거죠. 시작가를 10,000원으로 딱 해가지고 아. 비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안승찬 뭐 이렇게 네. 아, 나는 12,000원 뚝 하고 누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진우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음악 쪽에는 좀 어리숙하니까 좋은 건 줄 알고 2만 원 해서 뚝 누르고 네. 이렇게 막 비딩 붙어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500개잖아. 500원에 500개를 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막 비딩이 들어오면 높은 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500주를 발행을 하는 거니까 한 주당 10,000원으로 시작가를 해가지고 발행하니까 네. 500명한테 이걸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높은 순수로 해서 500명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예. 500명을 딱 잘라버리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사온 가격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뮤직하우 에셋이 인저권자든지 하여튼 가수든지 뭐 사온 네. 가격이 네. 있고 그 가격으로 뮤직하우에 또 팔 텐데 뭐 네. 좀 더 붙여서 팔겠죠. 네. 그러면 그거보다 예를 들면 입찰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면 손해로 보잖아요. 내가 입찰 가격이 만약에 낮아질 수는 입찰이 이게 뭐 성공을 됐다. 못했다. 예. 10,000원짜리 그 500개 500주로 만들어 가지고 예. 500만 원어치를 딱 청구권을 만들어 가지고 딱 시작가 10,000원 딱 했는데 야 아무도 입찰이 안 들어와. 이무진이 뭐 신호등이 뭐 이게 한 개당 이게 뭐 이 가치가 있어. 그래 가지고 시작가가 그 10,000원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무조건 10,000원 이상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 10,000원에 그냥 10,000원에만 300명이 들어왔어. 10,000원에만 10,000원에만 30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다 해봐야 300만 원 받는 건데 우리는 그렇죠. 500만 원에 사왔는데 네. 그 200만 원 빵꾸 났잖아요. 그러면 이 300명은 무조건 이 300명은 무조건 10,000원에 한 주씩 받게 되는 거지. 딱 입찰 마감 때까지 이제 추가로 더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 예. 분명히 그렇게 하고. 200개가 200주가 남았잖아요. 이건 재입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입찰을 했는데도 한 50개밖에 못 팔아서 그러면 그걸로 땡이야. 이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잘 생기지는 않겠지만 아, 알겠습니다. 뮤직하우는 거래소고 뮤직하우 에셋은 IPO 하는 거 얘는 SPC면서 실제로 저작권을 확보하는 주체 역할을 하고 네. 예. 이 뮤직하우 에셋이 사온 거하고 뮤직하우는 저작권료 참여권이라고 하는 권리 관계를 설정을 하고 예. 그 권리 관계에 기반해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권리를 알겠습니다. 회원들한테 파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뮤직하우는 이거는. 거래소고 뮤직하우 그래, 에셋은 그렇죠. 예, 그런 걸 주식화하는 그렇죠. 사업자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저작권을 거래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죠. 뮤직하우는 절대로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예. 저작권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도 없고 그걸 거래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이 회사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만들어낸 개념이고 그러면 만들어낸 이런 거네요.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뮤직하우하고 그 뮤직하우 에셋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 계약이 돼 있어요. 예, 예. 이 저작권에 있는 권리를 뮤직하우한테 줄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사람들한테 나눠서 다시 파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주식으로 거래되고 나중에 정산해 주세요 하거나 해 주세요 하면 나는 믿어라. 네. 우리 회사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분주한- 뮤직하우는 야 우리 뮤직하우가 뭐 나중에 설령 예. 그 쫄당 그 망해도 네. 어차피 이 저작권을 확보한 주체는 뮤직하우 에셋이고 에셋만 살아 있으면 없어지진 않는다. 그렇게 우리 회원들한테 이게 타격이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뮤직하우가 망하고 이게 안 되면 뮤직하우 에셋도 100% 자회사인데 뭐 이게 멀쩡하게 있겠어요? 예, 그렇게 그 절연이 그 네. 이 절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구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뭘로 법니까? 뮤직하우는 거래소니까 거래 수수료 받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돈은 뭘로 버느냐? 첫째로 아까 그 내가 500만 원에 사 와가지고
주당 10,000원으로 해가지고 비딩을 붙이면 12,000원에 사는 사람, 15,000원에 사는 사람 막 이렇게 비딩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한 1,500만 원에 팔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00만 원 남겼죠. 그러네. 그 차액이 일단 이 회사의 매출입니다. 영업수익. 아하.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매출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12,000원에 샀잖아요. 이무진의 신호등 그 저작 청구권을 샀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배당을 좀 받았어. 이제 그 매달 첫 영업일에 이제 이렇게 배당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데 배당 받았는데 아 이제 뭐 나 그냥 좀 팔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이 안에 플랫폼 안에서 회원들끼리 거래를 하니까 이게 시세가 13,000원이네. 그럼 내가 12,000원에 샀으니까 팔면 1,000원 먹겠네. 예. 이거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뮤직카우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여기서 양방에서 수수료를 이제 먹는 겁니다. 뭐 한 1%, 1.2%?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 좀 익숙하게 설명하면 장외 주식을 바깥에서 떼어다 와서 자기들이 거래소 하나 만들고 한국 거래소 말고 자기들이 거래소 만들고 그냥 여기다 상장시켜서 거래하는 거예요. 뭐 근본적으로는 그거하고 네, 뭐 장외주식 똑같다고 사다가 봐야죠. 그런 거고. 뭐 아파트를 여러 채 사다가 나도 지방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콘도처럼 쓸 텐데 이 아파트 한 채는 주인이 하나지만 이 아파트 주인을 100명으로 해서 1년에 뭐 한 3일씩 써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예, 아파트 그런 거하고 사다가 근본적인 구조는 100조각으로 나눠서 팔고 알겠어요. 그때 네, 거래해. 비슷하다고 볼 뭔지 수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제가 다 이게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 컴퍼니 백브리핑 저 거래 안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와서 이게 떠들지 않습니다. 하나 사셨어요? 뭐 샀는지는 이게 다 드러났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 딱 들어가면 여기 네. 진행 중 옥션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휙휙휙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게 그 브레이브걸스의 하이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옥션 진행 중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휙 하면 이게 이제 외친다.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이거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보면 여기 저작 인접권이라 돼 있잖아요. 예. 실제로 저작 재산권이 아니라 이거는 저작 인접권이다. 예를 들면 뭐 가수라든지 그러니까 작사 작곡가가 아닌 가수나 어떤 음반 회사라든지 하여튼 저작 인접권자한테서 네. 이게 사온 거라고 해서 여기 인 해서 빨갛게 네. 인 여기 저작 인접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다가 요 하이힐 요거 이제 내가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 손가락으로 쿡 하고 이제 찌르면 이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면 입찰이 들어와 있는데 네. 지금 옥션 수량이 1,500주입니다. 네. 그 1,500주고 시작 가격이 16,000 캐시잖아요. 그냥 예.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작 가격이 16,000원이에요. 예. 시작 가격이 16,000원이고 이게 1,500주를 지금 판매를 하려고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입찰 남아 있는 시간은 3일하고 8시간 40분 59초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입찰이 되고 있냐면 8만 원에 사겠다는 게 6주, 5만 5천 원이 한 주, 5만 원이 한 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가가 16,000원인데 상당히 고가에도 사겠다는 게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6주 한 주 4만 원에도 4주 이렇게 걸려 있죠, 지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보면 물론 2만 원짜리들도 있죠. 나는 2만 원에 사겠어. 이래 내려가다가 여기 최하가 지금 16,000원 아닙니까? 예. 그 밑은 없군요. 예. 근데 이제 15,000주가 한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위에서부터 잘라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2만 원에는 158주, 뭐 18,500원에는 100주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 여기까지는 낙찰 안정권입니다. 네. 앞으로 3일 남았지만 여기까지는 낙찰 안정권이고 17,000원에 사겠다고 하는 이 427명 중에서는 선착순으로 그 낙찰 받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1,500등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예. 그 다음에 여기 16,500원, 16,000원에 걸어놓은 427명, 654명, 여기 654명, 208, 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요 사람들은 당연히 나가리. 왜냐면 위에 더 큰 금액으로 걸어놓은 사람들이 이미 1,500명이 넘어버렸어. 아하. 자, 그러면 알겠어요.
내가 45,000원에 사면 안정적이겠는데 해서 45,000원에 5주 사겠다 그래서 225,000 캐시 이거 하잖아요. 예. 해도 앞으로 3일 남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낙찰받을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뭐 5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몇백 명 들어오고 6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몇백 명 이 3일 동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4만 원에 사고 싶어도 이게 1,500등 밑으로 밀려버리면 예. 그냥 나는 이제 나가리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입찰적인 알겠죠? 예, 입찰하는 예, 방식은. 알겠습니다. 근데 저러다가 야 굳이 45,000원 안 써도 되겠는데? 네. 라고 할 수도 생각하면 예. 바꿀 수도 있나 봐요. 바꿀 수 있죠. 있나 예. 보죠. 마감 전에는 바꿀 수 마감 있습니다. 전에는 근데 바꿀 수 있어요. 마감 예. 근처 되면 대개 그냥 한쪽으로 쭉 몰리겠네요. 제정신인 분들이라면 8만 원 주고 안 사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만약에 마감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마감 때까지 이렇게 눈치 보다가 요 정도면 아주 싸게 그러니까 1,500등에 가깝게 들어가야지 싸게 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400등에서 500등 사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 얼마 안 남겨놓고 한 1, 2분 남겨놓고 갑자기 바로 위에 큰 물량이 펑펑하고 들어와 버리면 예.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뮤직하우를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예. 뭐냐면 예를 들면 처음에 옥션이 되려면 그러니까 뭘 좀 이렇게 논란이 아니고 좀 인기 있는 곡들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요즘 되게 인기 있는 곡들을 저작권을 사와서 일종의 IPO 하듯이 저렇게 옥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가격이 막 서로 경쟁적으로 야, 이 노래 너무 좋아 하면서 높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보통 노래라는 유행가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게 마련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그렇죠. 처음에 높고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저작권을 사야 되는 건데 고객들, 살 때는 고객들은 그렇게 사야죠. 그렇죠. 요즘 예. 1년에 저작권료 얼마 들어와요 하면 한 5천만 원 들어오지 라고 하는 거라면 내년에는 한 1,00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한 100만 원씩 한 10년 들어오고 말겠네. 총 한 7천만 원어치 정도 되겠네. 이거 얼마 몇 주 그렇죠. 발행했어요? 예, 예. 뭐 만주 발행했는데 그럼 7,000원에 사면 뭐 대충 되겠네. 그렇죠. 라고 생각해야지. 예, 예. 그럼요. 그걸 와 이게 이렇게 돼. 그럼 곱하기 이게 무한 100년이잖아. 100년. 100년을 계속 7천만 원 들어온다 가정해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네, 각자 네. 투자자들이 알아서 그럼 이제 생각하는 문제죠. 어떨 때 미친 척하고 이제 역주행하는 음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게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롤링 같은 그런 네. 노래가 유튜브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해가지고 예. 이게 여기 뮤직하우에서 거래될 때 한 2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나중에 시세가 뭐 110만 원? 뭐 110만 원이지 12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아마 한 3, 40만 원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100만 원에 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있겠죠. 그 사람도 왜 100만 원으로 샀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지금 이게 브레이브걸스가 완전히 이렇게 쭉 가면서 앞으로 더 이렇게 저작권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라는 예상하에 이제 샀던 건데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저작권료 수입 같은 경우는 많이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시세가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그 시세 꼬꾸라진 것도 이렇게 네. 감안을 해야죠. 저작권료 수입뿐만 아니라 아하. 반짝 역주행해가지고 갑자기 방송에 막 여기저기서 롤링 나오면서 그게 다 돈이 되잖아요. 돈인데 예. 근데 이게 계속 탄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자기는 뭐 한 80만 원에 샀는데 아이고야. 시세가 뭐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가 버리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거기서 더 로스가 날 가능성도 있고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켓은 회원들끼리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롤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가가 지금 38만 7,100 캐시 아닙니까? 예. 38만 7,100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재밌어요. 이게 주식 완전 거래하는 주식이랑 것처럼 비슷하네요. 예. 예. 거의 뭐 이게 이제 호가 네. 이게 호가가 이게 100원 단위 뭐야? 호가 예. 이상하네. 하여튼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유동성이 주식처럼 워낙 하지 않으니까 호가가 균일하지 못하고 호가가 야. 뭐 벙벙 뛰어서 있네요. 하여튼 근데 가격은 꽤 나름 욕심나게 했네요. 지난 1년 동안 52,290원이
저작권료로 들어왔다는 거니까 네. 작년에 배당 52,290원 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어. 네. 1년에 배당 52,000원 하는 주식을 38만 원에 사는 거니까 배당 수익률을 보면 한 15% 가까이 그러네. 13%? 예, 정도니까 요렇고 만만치 않은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오늘 3월 23일, 3월 24일에 걸쳐서 보면 이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한 3월 24일에 지금 오늘 거래가 지금 한 6주 됐나요? 6주 예. 되고 어제도 뭐 한 너댓 주 정도 제가 아하. 이 중간에 잘랐는데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법 차트도 나오고 그럴듯하게 예. 지금 마치 주식 거래하는 느낌을 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 30대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많이 왜냐면 음악도 익숙하고 이런 플랫폼 이용 에도 이제 익숙하고 또 이제 크게 성공한 사례들도 이제 가끔 막 홍보가 되고 하니까 예. 우리 20, 30대들이 여기서 이제 한몫 보려고 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아하. 거래가 저게 13.5% 괄호 열고 쓴 게 배당 수익률이네요. 제가 아까 머릿속으로 암산하려고 했던 저게 네네네 배당 수익률이고 예. 우리 채팅창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배당 수익률이죠. 작년에 52,000원 나왔다고 해서 올해 뭐 5,000원이 나올지 뭐 10만 모르죠. 원이 나올지 그거는 모르죠. 모르죠. 네. 예, 저작 대체로는 이렇게 그냥 예. 당연히 내려가지 않겠냐. 저거는 내려가는 얼마나 거죠. 많이 트느냐, 그럼. 노래방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느냐,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른데.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눈물 젖은 그렇죠. 도망강을 옛날처럼 부르겠냐 이거죠. 그 이제 이게 정산을 하는 게 저작권 정산을 하는 게 뭐 방송에 나간 거 정산하는 시점, 유튜브에 나간 거 정산하는 시점, 노래방에 나가는 거 정산하는 시점 이 전부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유튜브에 이제 나간 거는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의 한 올해 지금 히트를 쳤다 그러면 이 정산이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내년에 들어올 수 있고 방송 쪽은 뭐 한 5, 6개월 시차가 될 수 있을 거고 예. 노래방 같은 경우는 요즘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노래방 예, 같은 바로바로. 경우는 한 3, 4개월 시차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야 요즘 뭐 브레이브 걸스 뭐 지금은 확 죽었던데 그래도 배당 들어오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작년에 브레이브 걸스가 한참 인기 없고 막 여러 가지 방송 출연하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올해 배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이 실제로 그 수익 발생과 배당 지급 시기, 예. 정산 시점 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예. 그 보실 뭐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떤 건지는 대충 알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게 근데 왜 잘못이라는 겁니까? 이제 이게 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이게 성격이 뭐냐. 예. 성격 자체가 지금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증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들이 예.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금감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예. 규모가 뭐 쪼매냈을 때는 뭐 쟤들 뭐지 그러고 있다가 규모가 커지고 무려 뭐 80만 명, 100만 명이 저기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고 예. 엄청나게 광고를 때리고 하니까 예. 어떤 분이 야 이거 실제적인 그 지분증권 금융상품 투자하고 마찬가지인데 왜 예. 이게 어떤 당국의 규제를 안 받는 거냐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하다 보니까 감독원에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머지 포인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머지 포인트도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회원수가 늘어나고 사이즈가 커지고 하다 보니 감독원에서 야 이거 뭐냐 뭐 갑자기 막 여기저기 광고도 막 나오고 이커머스에서 뭐 티몬에서도 팔고 위메프에서도 팔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 뭐니 하고 들여다보니까 너네들 뭐 전자상거래 관련한 어떤 그런 라이센스가 없는 것 같은데 해서 터져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뮤직하우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그 로펌의 그 의견을 받았겠죠. 이런 예.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자본시장법 상의 어떤 금융상품 규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의견 받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 받았고 그 다음에 감독원에 뭐 질의 안 했겠어요? 감독원에도 당연히 했겠죠. 어떤 형태로 질의를 했겠죠. 그 감독원이 그때는
감독은 회신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건대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음 하고 감독원도 당연히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을 해놓죠. 네. 안 하고 감독원이 괜찮아 이런 걸 얼마든지 해도 돼.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는 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왜 안 된다고 하니까 야 그때 우리가 보낸 공문 잘 봐. 너네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너네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 여기 나와 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아니 근데 거죠. 대표님 증권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애매했었는데 이제 감독원이나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누이는 아무리 봐도 증권인 것 같아 이거는 예. 증권으로 했어요. 증권이냐 아니냐는 뭘로 가는? 뭐가 증권입니까? 증권은 이제 뭐 이 상품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이제 있느냐, 있으면 없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상품으로 보는 거고 예. 이제 뭐 이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이 이제 대충 한 6가지 정도 안 됩니까? 지분, 채권, 뭐 투자계약, 뭐 파생 결합,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고 또 금융회사가 이제 금융회사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 자격 있는 금융회사가 중개 행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증권인 거거든요. 예. 그 뮤직카우가 무슨 그 금융 라이센스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그렇다. 투자자 보호를 그러네.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제도나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알겠어요.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그 감독원의 이제 이 감독 그 대상에 네.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그러니까 가수나 작곡자나 작사자로부터 저작권 내지는 그 저작권 배분권이거든 뭐든 네. 그걸 사서 네. 사람들한테 팔기만 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쥐고 있으면서 평생 동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그렇게만 하는 중개, 즉 저작권을 사서 쪼개서 나눠 파는 옥션으로만 하는 거면 이거는 주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예, 예. 원본이 손실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그죠? 네. 배당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지. 네. 그런데 이걸 서로 거래하도록 만드니까 그렇죠. 예. 야, 이거 10,000원에 산 게 9,000원 되기도 하고 20,000원 되기도 하고 다시 5,000원 되기도 하고 하는 거니 네. 이거는 주식이다. 예.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게 이제 50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이제 그 모집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공모 규제를 받고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게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굉장히 그 금융 쪽이 까다롭거든요. 예. 그 금융 같은 라이센스업이 투자자 보호 조항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데 전혀 그런 이제 규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형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없다고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증권이냐 아니냐를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대요. 그 4가지 기준이라는데 네. 이게 재밌습니다. 돈으로 투자했느냐 이건 당연하잖아요. 뭐 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투자했느냐 이것도 증권의 성격이고 여러 명한테 팔았냐 그 말이죠. 그렇죠. 네. 투자 이익을 기대했느냐. 4번째가 뭐냐면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내 사업을 맞아요. 하는 게 네, 아니고 타인의 노력도 중요해요. 나는 투자만 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얻은 네. 이익이다. 맞아요. 저작권자들이 열심히 해선 어쨌든 네,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미카우가 증권 그러니까 애매했어요. 도 했을 테고 뭐 기사에 나온 거 보면 문광부에서도 그냥 증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증권으로 결론이 났죠. 그러면 그래 그럼 그게 사업을 접어야 될 일이냐 아니면 그래 알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증권이라니까 당장 우리가 거기에 아마 맞춰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정 유예 기간을 주면서 예. 너네들 라이센스 얻을 거 없고 이번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도 예. 사실은 감독원에서 그 소비자 보호법 그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 너네들 뭐 뭐 무슨 뭐 직접 판매가 아니고 뭐 중간에서 뭐 이렇게 상품 광고라고 하는데 너네도 지금 상품 중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카카오페이하고 뭐 이쪽에 토스나 이런데 그래서 라이센스를 갖춰라고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네. 이 회계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 문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 저작권자한테서 뮤직하우 SSC 저작권을 사올 때는 그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작권료 참여권 설정 거래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럼 이렇게 뮤직하우가 여기 뮤직하우가 아닌데 회원인데 여기 예. 회원, 예. 뮤직하우 회원들한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 확신을 못 하는데 이거 네. 뮤직하우에 물어봐도 이 친구들 저한테 대답을 안 해줄 겁니다.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회계적으로는 마치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재고자산을 비딩을 붙여서 1,500만 원에 팔았어. 내 그러면 물건을 손익 판 셈이죠. 그러면 예. 손익계산서 이래 나옵니다. 매출액 1,500, 예. 매출 예. 원가 1,000, 매출 이익 500 이래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뮤직하우의 매출액이 1,500으로 잡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중간 좀 생략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회원들끼리 그 거래를 했을 때 그 체결되면 수수료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청구권을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것을 팔아서 그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체결되면 수수료를 또 매출로 인식하고 요 두 예. 가지가 주 매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그 청구권 우리가 판 거. 예. 참여 그 청구권 있잖아요. 예. 이 금융 상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상품을 1,000만 원에 떼와 가지고 예. 이것을 비딩을 통해서 1,5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은 이 차액 500만 원만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순액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 지금 총액으로 가는 이유는 그 외형이 훨씬 크잖아요. 아. 이렇게 순액으로 하게 되면 외형이 매출액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겠지만 분명히 뮤직하우는 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아까 그 참여 청구 참여 그 부분을 어떤 마치 제조업체의 재고자산 판매 개념으로 봐서 판매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고 예. 매출 원가로 인식할 텐데 이런 식으로 예. 순액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아마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그럼 증권으로 만약에 바뀌면 증권으로 판단이 됐다. 그럼 네. 매출액도 확 줄어드는 효과가 당연히 그렇게 회계 처리 방법 아니 증권으로 빨리- 되면 이사업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증권으로 결정이 되면 뮤직하우는 이사업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증권을 다룰 수 있는 증권사 라이센스인가요? 아니면 뭐 무슨 증권업을 할 라이센스예요? 수 있는 증권업을 할 수 있는 꼭 증권사 라이센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그게 그런 증권사 말고 어디 있어요? 라이센스를 그 라이센스가 받아야죠. 증권사밖에 없죠. 예. 증권사 라이센스밖에 어려울 것 근데 같은데. 증권사는 더 이상 라이센스 안 나와요, 그건. 네.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걸 M&A 해야 되는데 아니 기사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혼란이 있었으니까 증권으로 하고 무슨 특례 같은 걸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거는 저는 이 그 감독이나 금융위에서 어떤 식으로 향후 조치를 할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근데 뭐라고 특례가 말씀- 되면 누구나 이렇게 사업하고 특례를 받고 이렇게 사업하고 특례 받고 하지 누가 증권업을 그럼 굳이 신고를 하고 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있으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인데 이래도 저래도 사업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죠. 투자자들한테 위험하니까 이건 증권업으로 미리 신고를 하고 당국의 검사도 받고 함부로 거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당국이 웃음거리가 된 게 수많은 코인들 도지코인도 상장돼서 거래되는데 그거는 뒤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거는 사고 팔고 거래하도록 하고 당국이 은행에 실명 확인도 하고 하게 해주면서 얘는 뒤에 음악이라도 있잖아요. 저작권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도 되고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맞고 도지코인은 돌리고 그 무슨 근거로 이건 막습니까? 라고 하면 5년 전이나 5년 전에 이건 하지 마. 네. 이게 주식이지. 뭐 함부로 이렇게 상장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은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거래되게 해두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일단은 이 회사가 그 금융 샌드박스에 지금 네. 계속 넣어놨습니다. 금융 샌드박스 그거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동산 조각 투자는 카사가 지금 금융 샌드박스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계속 촉구하는 것도 정권으로 가게 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샌드박스니까. 그 이 회사도 저는 이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돌파구는 있을 걸로 봐요. 네. 분명히 예,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혹시 파악되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근데 뭐 알고 계시는 거 아니, 같아요. 이 회사가 무슨 투자도 받고 요즘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은 이 리스크 모르고 하냐? 알죠. 알죠. 네, 알죠. 예. 근데 네. 어떻게든 이제 뚫어보려고 하는 건데 네. 한번 이게 그렇습니다. 뚫리면 무슨 예. 증권이고 뭐고 할 게 없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게요. 규제할 게 없는 거고 이걸 막으면 그럼 코인은 왜 상장시키고 거래하게 해주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민거리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 오늘 뮤직하우가 도마 위에 올랐었네요. 예.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7시 45분에 또 백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